마이크는 양쪽 다 되는 거죠? 들리나요? 네, 반갑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국왕을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요. 그냥, 친하지도 않고. 어,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그 얘기를 해볼까 하는 부분은 문화 코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태양 신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뭐 한꺼번에 전부 다 섭렵을 하거나 하기는 어렵겠죠. 일별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갑자기 라틴 아메리카 문화냐? 물론 이제 지역에 대한 연구를 관심 영역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영역이긴 하겠지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거는 좀 생뚱맞을 수도 있고, 뭐 대상 지역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문화 이해 능력이다라는 얘기는 뭐 그 전략적으로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죠. 그 21세기는 뭐 글로벌 지구촌 환경이라는 얘기도 뭐 좀 귀찮게도 듣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혹은 뭐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도 꽤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어떤 사회를 이해하고 그 사회가 가진 어떤 속성으로서의 부분들을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소통이 가능한 것이지, 그런 것들을 뭐 네이버나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검색을 하고 아는 그런 정보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입장에서 문화를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글로벌과 글로컬을 얘기하기도 하고,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로컬의 의미, 그 두 개를 합친 글로컬이 오히려 대안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이든 하나의 논리적인 접근 시각으로 가자면 그것은 항상 그 반대급부를 만날 수도 있겠죠. 그 개고기를 먹는 게 타당하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우리가 뭐 문화 상대주의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럴 때의 어떤 문화를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뭐 나열하자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 쭉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문화를 보는 어떤 시각으로서의 멀티컬처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다양한 것들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객관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문화 상대주의가 그런 것처럼 내가 주체적 우월적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선별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이야기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트랜스 컬처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크로스 컬처도 얘기하고 그 어떤 문화 간의 융합이라든지 이런 얘기 할 때는 크로스 컬처가 경계 뛰어넘기가 상당한 어떤 뭐랄까 열린 시각으로서의 태도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그 제안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월적인 부분들을 합당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시각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시각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도 어떤 디시플리너리의 어떤 학제로서 연구가 되어야 될 정도로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것들이 단순하게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라는 것,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 그런 얘기이기도 해요. 결론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트랜스컬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라틴 아메리카 사회 문화를 한번 보려고 해요. 물론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그 글로벌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 뭐 여기서도 영화를 꽤들 봤을 수도 있겠지만,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들 본 분들 꽤 있죠. 자,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일 리도 없고 뭐 안 본 사람이 문제인 것도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균질적 가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에트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세계 표준이라든지 앞서가는 어떤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로서의 선제적인 그러한 기준을 제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은 하죠. 그게 옳은 얘기예요. 그렇긴 한데 누구나 다 그러한 가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적인 만족감이라든지 삶의 의미가 같지 않은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음식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부터 김밥 천국을 표준화 음식이라고 합시다. 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 김밥 지역, 김밥은 열등한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되겠죠. 아니면 표준화라고 하는 것의 기준 자체가 무엇인지를 보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개성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저마다 개개인의 어떤 역할과 색조가 다르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은 채 가장 효율적이거나 혹은 가장 선제적으로 독점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사실은 균질이라든지 표준화가 가능한지도 몰라요. 그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이고 그냥 전략으로서 얼마나 소통을 하고 얼마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똑같은 청바지를 하나 자 이제 청바지는 이렇게 통일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 청바지가 과연 팔릴까요? 골반의 모습이 다르고 다리의 길이가 다르고 그리고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핏 자체가 지역별로 혹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청바지 회사가 성공 비결도 뭐였어요? 무조건 글로벌이 아니라 로컬의 어떤 특징들을 잡아내고 그게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그러니까 이걸 줄 테니까 입어라가 아니라 뭘 입고 싶으십니까? 라는 입장에서 접근을 해 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핏이 로컬에 맞는 그런 핏이 됐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의 환경에서의 효율성이라든지 네트워킹이라든지 혹은 하나의 성공 사례를 다른 데 적용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글로벌의 의미를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글로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앞에가 너무 길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보면 중남미라고도 하고 라틴 아메리카라고도 하죠. 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중남미하고 라틴 아메리카가? 한자하고 영어고 그런가요? 자 지리적으로도 달라요. 내용이. 중남미가 좀 어색하죠? 멕시코는 북미예요. 나프타로 해도 북미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멕시코도 중남미라고 그러죠. 동기 하나가 중남미 국장을 하고 있는데 원래 담당했던 게 멕시코였어요. 물론 여기를 담당하죠. 이거는 한자 문화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모호한 부분이 있었지만 통례적으로 갈 때는 그냥 그것들이 비록 같은 것을 반영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표 자체가 조금 어긋나 있다 하더라도 기의에서 받아주게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사실은 한자 문화 중국하고 일본의 영향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그랬고 라틴 아메리카라고 했을 때의 그런 의미는 뭐가 다른가? 이거는 몇 가지로 볼 필요가 있어요. 문화적으로 볼 때는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할 때는 앵글로 섹슨도 떠오르기도 하고 잉글리시도 떠오르기도 하겠죠. 라틴이라고 했을 때는 지중해 어떤 문화권을 배경으로 한 그 영향을 받은 지역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이베로 아메리카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에는 이베리아 반도의 영향을 받은 문화를 중심으로 할 때 얘기를 해요. 자, 왜 이런 얘기가 뭐가 중요한데 이 얘기를 하지? 아까 뭐라 그랬죠? 문화상대주의, 크로스 컬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의 그 이론이나 그런 것을 내가 갖고 그걸 토대로 얘기할 때 거기에는 나쁘게 보면 전략이 숨어 있는, 어떻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이미 있는 거,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아무튼 이스파노 아메리카는 뭐 히스패닉이라는 의미에서 나왔겠죠. 넘어가고. 자, 외우는 건 별로 재미없지만 몇 가지 그냥 외우듯이 우리가 이거는 알아야 되겠다 싶은 몇 가지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라틴 아메리카 사회 문화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이베로가 기본 단위 중에 하나예요. 이베리아 반도 알죠? 멕시코래. 그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는. 포르투갈 크기가 우리 남한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략 머릿속에 그려보면. 아프리카겠죠? 이 아프로가 왜 나올까? 라틴 아메리카에. 흑인 노동 노예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바로 아메리카 대륙과의 만남 이후에 있었죠. 처음에는 사탕수수의 대단히 농장이 필요했고 담배, 커피, 그 다음에는 유나이티드 프루츠라고 하는 미국의 지금도 뭐 델몬트니 뭐 이런 거 하는 그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가 되기 위해서 시작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흑인 노예 노동으로 시작된. 미국에서는 좀 다르게 되죠. 모카, 커피, 담배, 설탕이 사탕수수가 나기 지역적으로 힘드니까 모카를 생산하는데 쓰게 돼요. 아무튼 아메리카. 자, 아메리카는 우리가 신대륙을 발견했다. 신대륙 발견. Discovery of America. Discovery. 어떤 학자는 그래서 Discovery를 사실은 디스커버가 아니라 실제로 원래 그들의 토착 문화가 얼마나 대단하게 살아왔는지를 은폐한, 커버한 그런 것들을 드러내줘야 된다. 디스 해야 된다. 여러분이 말하는 그 디스랑은 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겠네. 그래서 디스커버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이베로와 아프로와 아메리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관계에서 뭉쳐져 있어요. 우리는 단군 신화 얘기를 하면 단군 신화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와닿는다라는 공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뭐 재밌기도 하고 그러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냥 뭐 고구려하고 뭐 그 전에 고조선 얘기하다가 글쎄 뭐 어느 나라나 하은주 얘기하듯이 뭐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아메리카 Ancient Civilization의 어떤 그러한 위치는 사뭇 달라요. 그들에게는 그냥 일상적으로 그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 파악되죠. 그래서 이베로 아프로 아메리카가 문화적 정체성을 싱크레티즘, 그러니까 어떤 혼용되는, 원래는 이제 종교적 혼합에서 나온 말이긴 한데 문화의 어떤 뒤섞임, 뒤엉킴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다문화가 공존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주로 이제 볼 것들은 아즈텍, 잉카, 마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예요. 뭐 그림은 뭐 보면 자, 이 빨간 부분은 아즈텍이 되고요. 이쪽은 마야가 되는 거죠. 일단은 넘어가 보고 자, 잉카는 뭐 안데스 쪽으로 쭉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자, 우리가 아즈텍 인신공양, 아즈텍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편견들이 몇 가지 있죠. 인신공양. 인신공양을 왜 얘기를 할까요? 서구인들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발견이라고 하는 얘기를 1992년 신대륙 도착 500주년이 될 때에 용어를 바꿔봅시다. 이거는 너무 여기에는 문화제국주의가 너무 큽니다. 그럼 두 대륙의 만남 혹은 뭐 다른 어떤 의미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뭐 그런 이런 이야기로 쓰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신대륙 발견이라고 그래요.
우린 제3자인데도. 자, 마찬가지로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례임에는 분명하지만 이걸 표면에 나타냈을 때에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사악하고 권력부가 이 하층부 구성원들을 압제하고 그러니까 이들을 해방시켜줄 이유가 충분히 있다. 석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논리와 비슷한 그런 부분들도 있죠. 아스텍 전사들이 실제로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긴 한데 넘어가고. 자, 이 아스텍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은 문명적으로 테오티우아칸 한번 해볼까요? 테오티우아칸. 테오티우아칸. 자다가 갑자기 테오는 신이라는 의미. 아무튼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 보이는 게 피라밋이 보이죠? 여기도 피라밋이 보이죠? 쭉 긴 광장이 보여요. 이 주변이 여기는 이제 집들이겠지만 주변이 이렇게는 거의 지금 통제 지역인 것 같이 보여요. 피라밋이 둘이 있어. 얘가 태양의 피라밋이고 얘가 달의 피라밋이에요. 이제 작아 보이죠? 뭐가 중요했을까요? 뭐가 중요한지는 오늘날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태양의 피라밋이에요. 위치에 따라 달라 보이죠? 달의 피라밋이에요. 자, 복도가 쭉 있는데 긴 복도가 있는데 그 끝에 있는 위치와 그 복도의 중간쯤에 약간 떨어져서 전체를 관장하는 듯한 위치.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달은 그냥 낭만적이죠. 늑대 이야기도 낭만만은 아니었지만 두려움과 어둠이 주는 그 다양한 어떤 그런 네거티브한 것들도 있지만 거기에는 사실 달과 태양이 중요성이 계속 견주어지면서 왔던 시대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전기가 없다고 생각합시다. 횃불이 없고 뭐 횃불이야 뭐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게 언제나 상시 들고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런 상황에서 낮과 밤의 어떤 주는 두려움이나 공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밤이 클 거예요. 두렵다라고 해서 그게 중요한 의미인 건 아니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어요. 28일의 주기라든지 달이 차고 이지러짐의 의미라든지 그런 것들과 바닷물의 간만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이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들보다 훨씬 절박하게 느껴왔을 거예요. 상상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죠. 자, 여기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 자리에서 보면 이게 달의 피라미드예요. 태양의 피라미드가 있고 이 주변에 이제 쭉 건축물들이 있는데 자, 보면 달의 피라미드이 있죠. 마치 주변에 별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달의 광장 그리고 태양의 피라미드이고 뭐 여기는 이제 쭉 이런저런 중요한 건물들이 뭐 플라자니까 있고 여기에는 깨짤꽈뜰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원이 있어요. 깨짤꽈뜰. 지금의 멕시코 지역이 이제 주로 대부분의 어떤 고대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중남미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데 깨짤이라고 하는 거는 깃털이라는 뜻이에요. 깃털. 꽈뜰은 뱀이 꼬았다라고 외우면 쉬울 텐데 뱀. 깃털 달린 뱀이에요. 자, 두 개는 어떤 의미가 될까? 깃털은 날아다니는 새죠. 하늘의 심성과 닮아 있죠. 뱀은 땅을 기어다니죠. 땅의 기운과 지혜의 어떤 것들을 함께하죠. 그 두 개가 융합되었을 때 굉장한 신적 에너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용과 같은 봉황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
있게 돼요. 자, 이게 어마어마하게 긴 그런 코스인데, 자, 왜 해의 피라밋과 다리 피라밋이 이렇게 있을까? 테오티후아칸은 테오티후아칸은 1세기에서 7세기 태양의 피라밋 올라가는 이 옷 입은 개미들이 사람이죠. 이 테오티후아칸 자 여기 1세기에서 7세기까지 5세기가 전성기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은 삼국시대하고 비슷한 그런 시기가 되죠. 자 이때 테오티후아칸이 엄청난 그러한 에너지를 방출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아스텍은 한참 후예요. 한참 후인데 테오티후아칸에 대한 이야기가 아스텍으로 흡수가 돼요. 자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테오티후아칸이 어떤 뭐 자료적 근거가 있고 아스텍이 어떤 자료적 근거가 있는가를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한 문명, 문화 혹은 어떤 시대 전국시대가 끝나고 어떤 시대가 오고 무슨 시대가 올 때의 어떤 헤게모니가 변화될 때 사람들은 변하지 않죠. 뭐 그 자식이거나 뭐 같은 사람이 그 변하는 것을 경험하기나 그러겠죠. 그들이 시대가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뭐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바꿨어. 뭔가 줘야 되겠죠. 그래야 마음이 편하겠죠. 그 전에 내가 믿고 따르던 혹은 이게 중심이다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편했던 그 정권이건 그 시대가 바뀌었다 라고 했을 때 뭔가를 대안으로 제시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힘들어요. 역사적 트라우마가 그때 많이 발생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테오티후아칸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그 고스란히 아스텍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아스텍은 사실은 아까 전사가 나오고 인신공양이 나왔었지만 테오티후아칸처럼 정교한 문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국 같은 그러한 큰 것도 아니었어요. 연맹체야. 그래서 계속 싸움을 해야 돼. 유럽하고 비슷하죠. 서로 충돌하고 이합집산이지. 만났다 터졌다 또 부딪히고 이런 게 아스텍의 속성이에요. 테오티후아칸은 그거보다는 훨씬 큰 강력한 오래된 어떤 그러한 문화 권력, 정치 권력을 이루어왔고 아스텍이 그 중간에 모호하던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미 태양의 의미는 달의 의미를 압도해요. 아까 봤던 테오티후아칸에서의 피라미드의 위치는 결론을 얘기하면 달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달이 훨씬 중요한 거였어. 그런데 아스텍이 가면 13세기, 14세기, 15세기 쭉 가면 아스텍에서는 당연히 태양이 중요하게 돼요. 어느 정도 밤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류가. 불을 다양하게 자유롭게 활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태양의 돌이라고 하는 이거는 달력이에요, 달력. 자, 태양의 돌이 왜 중요할까? 이거를 백성들에게 뭐 보여주지는 않겠지만 그 전에서 들어오는 소문과 의미와 그 대단함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와 그렇구나 역시 신은 우리 편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대단한 천문 지식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 대단한 어떤 뭐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해서 공감을 주는 건 아니죠. 자, 뭘까요? 중앙 집권에 의한 농경이 제대로 잘 되는 시기여야 되겠지. 중앙정부에서 자, 지금 씨를 뿌리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는 해요. 이 정도 하지 말아요. 라고 하는 거를 통제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보가 있어야 돼. 우리 인공위성 띄우는 거 왜 그래요? 인력 창출하려고 그래? 응?
많은 사람이 국가 돈으로 연구하고 4대 강의 로봇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그래도 연구비 받아서 잘 살았잖아. 했으면 되기도 했지 물론. 근데 그거보단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의도가. 수확량이 실제로 늘어나고 이 태양신에 대한 어떤 이러한 것들의 이야기가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구나라고 하는 거를 공감하는 데에서 그 중요성이 나와요. 물론 지금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이유는 알겠죠? 이것만 한 학기 해야 될 거예요. 자, 또나띠우라고 하는 게 태양이었어, 태양. 자, 이 또나띠우는 그 뒤에 나오니까 놔둘까요? 잠깐 먼저 보면 또나띠우는 꼬열싸우기라고 하는 이게 달이 피라미드지, 달이야. 달과 이 위에 나오는 또나띠우가 테오티후아칸 문명 시절에 달과 태양이야. 그런데 또나띠우는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두려움은 좀 덜한 거예요. 중요하긴 한데. 그랬더니 이 또나띠우를 자유로운 정권 교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백 년이 지나면서 그 문명의 권력을 흡수한 그러한 문명권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거를 살짝 변형해서 주체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 와중에 태양의 이름이 바뀌어요. 우이찔러버치틀리.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 우이찔러버치틀리가 같은 태양인데 이름만 바뀌었는데 왜 중요할까? 그것은 꼬열사오키라고 하는 달의 신을 이 또나띠우라고 하는 병약한 태양의 신이 아니라 우이찔러버치틀리라고 하는 새롭게 태어난 엄마의 뱃속에서 옆구리를 가리고 나와요. 무장을 한 채로 갑옷을 입고 나와요. 그래서 자기의 이복 형들, 누나들을 다 죽여요. 그 이복 누나 중에 으뜸이 꼬열사오키, 달의 신이었죠. 달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달을 극복하는 거예요. 태양의 주기와 언제 해가 뜨고 언제 지고 춘분과 추분과 동지하지 그리고 언제 이게 가뭄과 홍수와 어떤 경작물을 재배하는 것과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중앙정부가 이제 컨트롤하기 시작한 거예요. 달이 두려워도 그렇게 중요성이 떨어지고 또 불에 대한 어떤 그런 사용이 많이 좋아지면서 그 의미가 달라져요. 잠깐 그거를 좀 볼까요? 그래서 이건 1번 있고 어디서 한꺼번에 다 묶어놨어요? 3부? 3부만? 됐어.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윈도우 미디어로 켜놨어. gracias. 빼역대 선인장을 먹으면 신께 다가가는 길이 열린다고 믿고 있습니다. 태양과 자연에 대한 의례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물론 이제 Adiós. Hasta luego. Sí. Gracias.
우이철족이 외지인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 좀 걱정이 됐는데요. 마침 오늘 오랫동안 지켜온 종교의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재단에는 생명의 근원인 옥수수와 옥수수를 자라게 하는 태양을 의미하는 초, 그리고 삶이 지혜를 주는 빼요떼를 올립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올리죠. 옥수수를 자라게 하고 하는 거는 뭐예요? 태양이잖아. 그 태양이 운행을 제대로 잘 해야 우리가 생각할 때 태양은 뭐 저절로 잘 돌아가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걱정이 없으니까 뭐 돌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지만 사실은 먹을 것 자체가 우리가 점심 마음에 점을 찍는 그런 시대, 두 끼 먹던 혹은 그것보다도 더 못 먹던 어떤 그러한 먹거리 자체가 굉장히 간절한 그러한 시기에서의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 문화가 본격화되는 그런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 돼요. 태양을 인격화해서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터전을 어떻게 일구어 나가는가 하는 이야기로서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 신화의 태양을 얘기하고 뭐 이러면 그거는 좀 왠지 낭만적인 문학 작품 같고 그렇죠. 그거는 신화가 1000여 년 동안 계속 이야기로 스토리텔링으로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 신화도 똑같죠. 이제 우리가 보는 것과. 그리고 빼요떼는 그 마약 성분이 있어서 환각을 하게 돼요. 그 신이 진짜 뭘 원하는지 우리가 신과의 소통의 관계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가끔 뭘 하기도 하겠죠. 술도 먹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 여기 계십니다. 이들에게 옥수수는 식량이자 삶의 원천입니다. Siempre nosotros usamos eso porque si no hacemos fiesta, pues no va a haber maíz y ya ¿qué vamos a comer? Este significado es sobre de la fiesta de nosotros, las costumbres que hacemos el venado y también ocupamos el peyote. 빼요떼 문양을 새기며 신께 닿길 바랍니다. Y estas plumas pues son los que ocupa el chamán para la limpieza. 옥수수를 축복하는 주문과 함께 에스키떼 의식이 시작되는데요. 일종의 추수 감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태양과 밀접한 관계에서 태양의 주기에 맞는 그때하고 옥수수 씨를 뿌리는 과정에서 추수하는 과정까지를 표현한 춤으로 풍년을 기원합니다. 자, 뭘까요? 이런 의례를 하는 거는 잊지 않고 몸에 배서 하겠죠. 이 시기가 우이철족의 되면 생명인 옥수수, 심어야 되고 심어야 되고 그 씨를 구워 신께 바치며 후손들이 건강을 기원합니다. 의례와 일상적으로 계속 겹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의례는 일상성을 지니게 됩니다. 제를 올린 옥수수는 마을의 장로에게 전해지는데요. No, es que nos tocó a nosotros así a llevar cuando hacemos la pues bailes así. 자식만큼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의식이 막바지로 접어드는데요. 주술사와 사람들이 함께 옥수수대를 태울 차례입니다. 옥수수가 열리는 대를 태움으로써 그 연기를 하늘의 신께 보내 감사하고 마을을 축원하는 것이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옥수수와 호박씨를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건강을 비는 것으로 성스러운 의식이 끝이 납니다. 작은 씨앗을 나누며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하는데요.
아스텍인들에게 이 아스텍인들에게 태양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에요. 테오티후아칸에도 태양이 있었고 다른 이름으로 불렸지만 그 태양의 의미가 그러니까 도나티우가 우이칠로포치틀리라는 이름으로 되는 그러한 과정에는 농경 경제, 그러니까 농업 경제의 어떤 중앙 집권화, 중앙 권력이 농경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지배하는지를 천문관 측의 어떤 정보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피라미드의 어떤 의미라든지 것들이 언제 어떻게 발전돼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연결되죠. 뭐 좀 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른 부분도 봐야 되니까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잉카. 자, 잉카의 뭐 지역과 끼뽀라고 하는 끼뽀는 뭐죠? 그 실로 꼬아서 길이와 매듭의 색깔, 길이 이런 걸로 문자화한 부분이죠. 잉카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뭐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그래도 초기에 아주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이런 그 매듭 문자이기 때문에 고등한 그러한 사고 체계가 전달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로는 뭐 예를 들어서 양 몇 마리, 라마 몇 마리, 뭐 어디로 가고 누구 왕 때 뭘 하고 이런 정도의 아주 중요한 거는 정성스럽게 해서 하겠지만 일상적인 것들을 기록하는 그런 기록 문화가 일상화될 정도의 것들은 하지 못하게 방해됐죠. 재밌는 거는 이 끼뿌를 보면은 태양이 어떤 빛이 퍼져나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죠. 잉카의 지역은 4,000km 정도, 좀 긴 편이에요. 서울, 부산 9배 정도. 여러분들이 잘 다 가봤죠? 두어 번씩 갔다 본, 못 갔다 온 사람은 다음 주에 잠깐 시간 내서. 마추픽추. 자, 장신구를 보면은 빛과 관계가 있어요. 빛. 그 빛의 근원은 태양이에요. 이들도 역시 태양의 중요성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이거는 태양제를 하는 장면인데 이 주체자가 입고 있는 옷의 어떤 색깔이라든지 창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은 전사의 의미가 아니고 빛을 발산하는 태양을 재현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황금마차를 타고 와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제압하거나 이거는 그러니까 선몰의 의미지 전쟁을 하거나 우리가 누구보다 강하다든가 어벤져스에서 보면 어떤 그런 남성스러운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환영하는 의미야. 태양이 우리 곁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뭐 행사 때 한 뭐 2만에서 10만 명 정도 모여서 관람하고 하죠. 잉카를 보면 자 이것도 또 뭐 미스터리다 뭐다 뭐 얘기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외계인도 들먹거리고 뭐예요 이게? 농업 시험소죠. 그러니까 어떤 그 방향과 어떤 높낮이에서 물을 얼마나 머금고 어떤 조건에서 기후 조건에서 농작물이 얼마나 다르게 생장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던 실험실이에요. 실험실. 수원에 서울대 수원 캠퍼스에 있던 그런 거죠. 그냥 높아서 다랭이 논 만든 게 아니에요. 실험실이에요. 실험실. 여러분들 랩 옆에 있는 인신공양으로 그냥 껑충 뜁니다. 인신공양을 아까도 인신공양이 나왔었죠. 인신공양을 왜 할까요? 누구한테 할까요? 뭐 태양 얘기하니까 태양한테 하겠지. 태양이 인격신이기 때문에 태양 얘기하나요?
인격신이 아니라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기운이지, 그냥 자연이지, 우리 삶의 토대이고 원천이지. 그게 사물인지 정신인지 혹은 인격인지 이 중요성은 없어요. 그냥 천지 운행이야, 운행. 미라는 보통 이제 어디서 만드나요? 미라는 아주 건조한 곳이거나 이집트처럼 방부 기술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아주 추운 데다가 여기 잠깐만 있어 그러고 오면 이제 500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보통 소녀죠. 초경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 그 네팔에서 살아있는 여신으로 숭배되는 그런 존재와 의미가 비슷할 거예요.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고 아직은 아기도 아니고 물론 뭐 어른은 물론 아니지만 뭔가 생명 그 자체의 원천의 어떤 그런 것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그렇지만 소녀인 소녀는 아니죠. 소녀죠. 생명을 잉태할 수 있고 천지를 창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운과 가장 닮아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녀가 되죠. 다행이죠? 자, 잉카 신화의 중심은 티티카카호수에서 와요. 티티카카호수 가봤죠, 여기도? 한 4,000m 정도 높이가 해발이. 아마 조금 그 고도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가서 바로 코피가 날 수도 있다고 그러죠. 자, 우주의 중심이 티티카카 호수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은 태고의 암흑에서 창조자 비라꼬차가 등장을 한다라고 그래요. 자, 창조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등장을 해요. 우리 이제 신화를 공부할 때 따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바다 기름 혹은 바다 거품에서 생명이 나온다라고 그러죠. 그건 이제 비너스의 탄생의 경우처럼 어떤 잉태의 속성과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성성 혹은 초자연적인 힘을 의미하는 창조자 비라꼬차. 자, 졸리니까 한번 해볼까요? 비라꼬차. 비라꼬차. 빠차까막. 빠차까막. 자, 누가 이길 것 같아? 같은 사람이에요. 비라꼬차는 해안 지방에서는 비라꼬차는 산악지역. 아까 지도 봤죠?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옆으로 한 거? 안데스 봉우리 된 너무 높잖아. 5천, 6천, 7천, 7천은 있나? 5, 6천 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위쪽으로 주로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비라꼬차라고 불리는데 해안 지방에서는 땅과 시간을 만든 자라는 빠차까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생긴 것도 좀 달라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심상으로서의 창조자로서의 의미는 같아요. 그래서 빠차까막과 비라꼬차는 같은 존재이죠.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아스텍에서 맨 마지막 PPT에서도 뭐 이렇게 가면이 몇 개 겹쳐진 걸 봤는데 설명 안 했지만 순환하는 시간 개념. 이것은 잉카를 비롯한 메소아메리카의 창조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거는 거의 모든 문명의 원형적인 어떤 그런 보편적인 정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티티카카 호수 주변에 인류 창조가 됐고 그런데 인간이 제대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돌로 만들어. 성경의 얘기에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죠. 줄여서 보면 다시 태양과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어서 살기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창조를 하게 되고 그게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하고 그래서 잉카는 지금 5번째 태양의 시기예요. 5번째 우주의 시간을 걷고 있어요. 잉카 창조 신화를 간단하게 줄여서 보면 비라꼬차, 바다 기름, 바다 거품에서 나오는 빠차까막과 같으니까 그 의미로 보는데 여기서 태양신이 나와요.
태양이 늦게 나오네, 그죠? 창조 신이 있고 태양신이 나왔는데 이 태양신이 재밌는 거는 인띠라고 불러. 인띠. 잉카는 태양의 후예,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 잉카. 이 인띠라고 하는 태양신이 인간을 만들어요. 이 비라꼬차 혹은 빠차까마귀 만들었던, 그리고 버려두기도 하고 막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실망하고 이런 거는 몰래 가서 인간으로 다시 만드는 그런 줄거리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의 인류는 태양신이 새롭게 만든 인류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비라꼬차와 빠차까마귀를 숭배는 하는데 태양신인 인띠는 아까 황금마차에 의뢰를 하듯이 그렇게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로 하게 되고, 그런 태양신이 세상을 만든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농경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 때문에 점점 더 강해지고, 이게 중앙 집권의 권력이 커지고 규모가 커질수록 희생제의를 통해서 그 권력을 평화롭게 유지하려는, 그러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극단적인 몇 가지 경우를 통해서 만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죠. 잉카 문명은 뭐 쭉 얘기하고, 무너진 부분은 스페인이 만들고 밑에는 우리들 잉카인들이 만들고, 무너진 위에 부분은 바보 스페인 사람이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의 건축술은 아주 정교해요. 여기 면도칼도 안 들어가요. 32각형 돌도 있고 그러죠. 있는 걸 그대로 몇 톤씩 되는 것들을. 잉카, 아스텍도 마찬가지인데 잉카도 여전히 물론 이제 그 리마라든지 쿠스코 이런 데에는 원주민들보다는 그 혼혈이라든지 백인들이 비율이 좀 더 있고 그러긴 하지만 비교적 라틴 아메리카에서 원주민들이 비율이 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들은 버려진 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들도 자기들의 방식에서 소외돼가는 어떤 비문명화되고 있는 그러한 도시화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소외의 가능성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살아가고 있어요. 다만 이것들이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수준으로 머무는 그런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는 있죠. 그렇지만 코카콜라를 이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콜라는 잉카콜라예요. 우리나라에서 코카콜라나 펩시콜라를 이기는 유사품이 있나요? 아무데도 없어요. 잉카콜라만 이기고 있어요. 이들에게 정신적 문화 자산으로서 잉카라고 하는 자긍심은 여전히 유효한 그런 부분이죠. 마야가 사실은 많은데 마야가 얼마 안 남았네요. 마야. 꿀벌 마야가 아니라. 자, 이 마야는 유카탄 반도에 이렇게 쭉 튀어나와 있는 좀 저지대고 일로 가면 중고지대가 돼요. 여기는 뭐 깐쿤 같은 데는 뭐 휴양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바로 건너가면 조르연 같은 경우는 쉽게 가겠죠. 쿠바가 있고 또 건너면 플로리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아주 사람들의 이목을 계속 끌어왔던 곳이죠. 북부 저지대와 남부 저지대, 그리고 이쪽은 약간 고지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멕시코의 남쪽에 있는 이 마야는 역사도 오래됐고 중요한 의미가 굉장히 크죠. 멕시코 전체 지도로 보자면 뭐 지금의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 쪽도 사실은 다 멕시코긴 했는데 뭐 다 뚝 띄고 내려가서 보면 요 중부 고원지대가 아스텍이고 상대적으로 저지대에 해당하는 이쪽이 마야예요. 마야는 1500년 전부터 농경지가 정착지로서 등장하는 그런 곳이고, 900년 전에 이미 뭐 마야로 성장을 했고, 서기 1000년경에는 뭐 최전성기를 이룰 정도로 강력했던 그런 문명권이에요. 16세기 스페인 침략으로 인해 멸망이라고 나도 써놓긴 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제노사이드란 말도 하고, 그러니까 인종학살이란 말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런데 스페인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라 질병이 죽여요.
바이러스가.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냥 감기 균만 와도 그냥 죽는 거예요. 처음 접하는 세균이니까. 자, 마야 문명의 특징은 완벽한 문자 체계를 갖고 정교한 천문학 수학 달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아메리칸 원주민이다. 토착민이다. 하나의 완전한 국가 문명에는 부족 국가의 어떤 연합 형태를 이루고 연합 형태예요. 유나이티드예요. 하나의 기주에서 무수한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도 역시 유나이티드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 문화의 차이가 환경적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걸 설명하면서 나오게 될 테니까. 자, 마야는 문자 체계가 아주 정교했던 것이죠. 이 얼굴처럼 보이는 이것들이 비슷하지만 다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이거는 직업이라든지 신분을 나타내는 이마에 머리에 묶음이라든지 볼의 장식이나 뭐 머리카락에 묶는 정도 이런 것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다 읽을 수 있는데 이렇게 뭐 스카이펄스 쭉 이렇게 사전도 있을 정도로 그래요. 숫자는 쉬워요. 자, 중요한 거는 쉽긴 한데 뭐 하나니까 하나 둘 셋 넷 줄치고 다섯 그 위에 올려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줄 굉장히 쉽죠. 근데 이건 뭐 그렇고 중요한 건 0의 존재를 일상적으로 이용해 왔다는 거예요. 0의 존재 알죠? 없다라는 것을 개념화한 것을 수치로 얘기하고 그것을 일상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이럴 때 쓴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인류 문명에서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 자, 이제 봤으니까 읽을 수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나중에 보고. 자, 이런 얘기가 뽀볼부예요. 뽀볼부. 성경. 마야인의 성경. 마야가 옛날이라 그랬는데 왜 1554년부터 58년까지일까? 이거는 끼체어로 스페인 수사가 옮겨서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책 형태로 만든 걸 얘기하는 거고 좀 전에 봤던 이런 형태로는 이거는 코덱스라고 그러죠. 이런 형태는 계속 존재해 왔죠. 그래서 사실 제작이란 말도 사실은 옳지 않아. 근데 이거는 공공 용어가 제작이라 그냥 할 수 없이 제작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발견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렇지만 할 수 없이 쓰는데 카피죠, 카피. 옮겨 적은 거죠. 스페인 문자를 이용해서 끼체어로 서술했고 당대 전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책이고 마야의 창세 신화와 여러 신화를 담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다. 자, 이들은 마야인들은 어땠죠? 마야인들은 태양의 주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원자력 시계로 보는 태양의 1년이 며칠이에요? 365.2422 뭐 그쯤에서 끝내요. 만 단위로. 더 있겠지. 마야인들은 2000년보다 훨씬 더 전에 365.2420으로 0까지를 포함한 개념으로 단위 개념을 정리했어요. 왜냐하면 더 작아지면 일상적으로 그걸 활용하기가 힘드니까 거기서 끝냈어. 그만큼 정교했다는 얘기죠. 이들은 세상이 이렇게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없는 데서 시작됐다. 재밌는 거는 쭉 뭐 이렇게 뭐 여러 사람이 있어요. 뭐 넘어가도 돼요. 재밌는 거는 하늘의 심장, 오락관. 자, 좀 있으면 이제 태풍이 오죠. 세계 계절풍이 뭐가 있죠? 사이클론하고 태풍하고 허리케인이 있죠. 요즘 고등학교에서 안 배워요. 허리케인이 있죠. 그 허리케인이 영어식 발음이야. 우라칸. 우라칸이에요, 우라칸. H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쓰지 않죠. 자, 태풍의 눈이 가운데 한 10km 가까이도 되는 그 눈이 있다고 그러죠. 그걸 이제 하늘의 심장이라고 이 사람들은 불렀어. 죽을 각오하고 본 거겠죠. 죽었겠죠. 자, 이 하늘의 심장을 이렇게 표현했어. 이들은 언어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쭉 인간을 창조하고 동물도 만들고 지능인간, 나무인간을 쭉 했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 나무인간은 약하고 지능인간은
나무 인간은 영혼이 없어. 월십을 하지 않아. 경배를 하지 않아요. 창조자에 대해서. 나무 인간이 자초한 불행 때문에 우라칸, 허리케인이라 그랬죠. 분노를 해서 홍수를 일으켰는데 나무에 도망간 애들은 원숭이가 되고 신화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쭉 떼먹었어 이거는. 그러다가 나중에 옥수수 인간이 나오게 돼요. 자, 옥수수가 중요하다는 얘기네. 아까 옥수수 잠깐 봤는데 카카오 나무에 위치한 옥수수 신의 머리. 자, 카카오를 경작을 할 때 접붙여서 카카오 나무에서 옥수수가 처음에 탄생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옥수수라든지 감자, 고추 이런 것들은 담배 이런 것들은 그냥 수십 년 만에 전역을 돌아버리죠. 세계를. 자, 마야인들이 365.2422라고 했을 때의 그 정비함이라고 하는 2420이라 했을 때 그 정비함이라는 거는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바호족의 우주관, 이것도 나름대로는 뭐 정교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하와 지상과 천상의 세계가 있고 동서남북 방향이 있고 그건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계를 영향을 주는가.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오고 어쩌고 저쩌고 뭐 식물이 생장하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그런 것들인데 하늘의 기본적인 별의 운항을 얘기하고. 자, 그런데 마야를 보니까 이건 아주 정교한 그림책이거든요. 하늘을 따로따로 관장하는 신이 있고 주된 신이 있고 피라미드의 의미를 통해서 그러한 천문지리의 의미가 농경의 절대적 의미를 행사할 수 있는 상징 건축물이 되어지고 뭐 지하 세계가 9칸이 내려가고 지하에 공놀이를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단순히 지하, 지상, 천상이 아니라 그 의미를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거죠. 마야의 치첸이차 성체 피라미드 춘분뱀이 있는데 자 이거는 먼저 여기 화살표를 해놨네. 먼저 여기를 보면 계단이 91 있어요. 91개. 91개. 91개가 4군데면 몇 개죠? 또 졸려요? 그렇게 재미없어? 364개죠? 364개인데 맨 위에는 1과 알파가 되는 게 들어가요. 그러면 365점 알파가 되겠지. 태양의 주기겠지. 자, 이거는 저쪽에서 정동 방향에서 태양이 올라와서 하면 이 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거는 춘분이 될 때 춘분이 되면 아까 얘기했었죠. 깨짤꼬아뜰 구구마츠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깃털 달린 뱀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춘분 때. 자, 어떻게 내려오는가 볼까요? 잠깐. 연결이 되나요? 따로 해야 되나? 잠재적 보안 문제가 예? 형님, 피하셔야 됩니다. 로타리파 애들이. 로타리파가 센다던데. Hoy es el día de Chichén Itzá, la ciudad de los brujos del agua. Han pasado 6 meses desde la última cita de Kukulcán con los hombres mortales. Hoy, día del equinoccio de otoño, la serpiente emplumada regresa y vuelve a la tierra. Y Kin, el sol, vuelve a ser su aliado para hacerla visible. Hoy es el día de Chichén Itzá, día de Kukulcán, día del equinoccio. La palabra equinoccio proviene de Eukos, que significa igual, y nox, noche. Es decir, se refiere a estos días del año en los cuales son iguales en duración los días y las noches.
El fenómeno equinoccial de luz y sombra, conocido como el descenso de Kukulcán, no es definitivamente producto del azar. Los mayas, grandes astrónomos y precisos en el cálculo numérico, crearon especialmente este edificio, el castillo, con un diseño exacto y matemático, después de hacer seguramente numerosos cálculos y mediciones. Considerado una maravilla de la tecnología mesoamericana, el castillo de Chichén Itzá es uno de los más altos y sobresalientes de toda la arquitectura maya. Este monumental castillo, que se alza erguido por encima de la planicie yucateca, es una pirámide de 9 cuerpos escalonados de 60 metros por lado y 24 de altura. A cada lado hay una escalinata y un templo en la parte superior. Los especialistas e investigadores de diversas disciplinas han consensado que esta pirámide es una representación del calendario civil de los mayas. Cada lado tiene 91 escalones. Multiplicados por los 4 lados, la suma da un total de 364 más 1, la plataforma. Suman un total de 365 días del año solar. Cuando llegan los equinoccios de primavera y otoño, la Gran Chichén Itzá es el escenario del sorprendente fenómeno llamado de luz y sombra. En él, la posición del sol coincide con gran precisión con los escalones del castillo de Kukulcán para proyectar sobre la cara del alfarda noreste 7 triángulos de luz que se forman, paulatinamente de arriba hacia abajo, hasta definir triángulo a triángulo la silueta de la serpiente emplumada, que mide unos 34 metros de largo. El espectacular momento culminante del fenómeno muestra cómo la luz llega a la cabeza de piedra del dios serpiente con la que comienza, en el suelo, la escalera. La serpiente emplumada comienza a descender. La expectación, el silencio, la admiración, todo se concentra en este fenómeno extraordinario. Y mientras el sol proyecta su misteriosa y extensa sombra sobre la escalera norte, cada escalón se ilumina poco a poco. Este proceso tarda cerca de 5 horas y su plenitud se observa por 45 minutos aproximadamente. El dios llega, baja, despliega su prolongado cuerpo en el territorio de los humanos y una vez más desaparece. Así como ha sucedido 2 veces al año desde hace cientos de años, aún hoy sigue conmoviéndonos, asombrándonos, llamando la atención de astrónomos, historiadores, arqueólogos, científicos, matemáticos, artistas. Kukulcán baja y llega puntualmente a su cita semestral, a su reunión equinoccial con los hombres de la tierra, a la que bendice y trae fertilidad y buenas cosechas. Favorece y camina por el Sacbek rumbo al cenote sagrado. Entra en él, se sumerge en él, penetra el inframundo y sigue su camino. 자, 그 춘분뱀, 자 이거 왜 만들었을까? La pirámide de Kukulcán es una muestra de los conocimientos matemáticos, geómetras. 어머? 자, 왜 이 뱀을 만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 정확한 각을 예측하고. 이 사람들은 금성의 주기가 얼마인지 알아요? 지금 오늘 떠 있는 금성이 바로 그 자리에 하늘에서 떠 있으려면 51년이에요. 51년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52년 하면 되죠? 안 되죠? 패턴을 알기 위해서는 훨씬 많아야 그걸 알 수 있죠. 마야인들의 달력이 얼마 전에 끝나면서 지구 종말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는 마야인들이 한 얘기가 아니죠. 마야인들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달력이 수백 년 어치를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까지 만든 거야. 2012년까지. 그 다음에 만들려면 수백 년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겠어요. 거기까지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힘이 없어서 안 만들었지. 근데 아는 사람들이 재미로 이 대중을 현혹시키는 건 정말 재밌죠. 돈도 되고 우주인 얘기도 하고 막.
아무튼 이걸 왜 만들었을까? 춘분에 뱀 내려오는 게 뭐가 중요해요? 자, 이거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TV로 생중계로 보죠? 네, 지금 뱀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채널 돌려봐 그러고 가야 되죠. 얼마나 힘들겠어. 그 넓은 지역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뭐 비교가 안 되게 클 텐데 수십 배 되는 데에서 가는 거야. 순례는 아니지만 그 유사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겠지. 그렇게 가서 그거를 봤어. 가슴이 떨리고 뭔지 모르겠는 그 감동을 느끼고 오겠죠? 그럼 얘기를 하겠지? 언제지 그게? 언제야? 달력이 머릿속에 몸에 들어가는 거죠. 언제 땅을 다지고 언제 씨를 뿌리고 춘분뱀 전에는 땅을 이미 다져놔야 되고 춘분뱀 때는 옥수수를 비롯한 몇 개는 이미 심어야 되고 뭐는 언제 하고가 자연스럽게 달력을 제공을 태양이도 아까 봤죠. 그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럽의 중세 성당들 가보면은 조각이 많죠. 왜 그래? 이쁘라고? 대부분이 문맹이잖아. 그를 모르잖아. 그건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을 내가 몸으로 체화되는 거야. 체화. 그러면 그게 이렇구나,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예쁜 것이 아니라 이 눈으로 보고 겪는 것의 충격이 어마어마한 소통 구조로 그 일대 연합체의 구성원들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계속 하는 거야. 그걸 한번 보려고. 평생 소원인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일반인들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경작이 잘 되겠지. 평화 시기가 계속 유지되겠죠. 우리가 우주 개발을 왜 할까? 인력 창출도 있겠지만 이유가. 인공위성 많이 쏜 것 중에 하나 하는 게 뭐예요? 일기예보잖아. 우리는 일기예보 5천억 들여서 사가지고 프로그램 없다고 또 5천억 샀는데 잘 안 되니까 할머니한테 물어본다 그러죠. 무릎 아프면 비 오는구나. 그래도 또 그걸 투자해야 될 가치가 있잖아. 사실은 충분한 가치가. 엘니뇨가 이번에 5년 만에 온대요. 그러면 이렇구나 저렇구나. 단순한 군비 확장과 권력 투쟁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때는 더더군다나 그랬고. 그리고 이들이 시간이 조금 있나요? 짧은 거 하나 보여줄까? 이게 아니었지. 곰. 서 있는 집. Ya le mete su cama. 하다고 합니다. 자기 목소리가 나오면은 굉장히 힘들죠. 떼픽에서 시에라 마드레 산맥을 타고 미초아칸주의 모렐리아로 내려가 보면 신비로운 이 전나무들이 기적이 벌어진다는데요. 그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11월 1일 날 한참을 헤매던 끝에 믿을 수 없는 풍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들이 날아온다라고 하는 대단합니다. 영원히 온다라고 하는 것과 수천 마리의 나비가 나무의 열매처럼 주렁주렁 달려있는데요. 나비가 죽은 조상의 영혼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가 같이 이들이 바로 제왕나비입니다. 지난해 겨울 캐나다에서 이곳까지 장장 5,000km를 날아왔다는데요. 그 시기 또한 남다릅니다. 여기는 해발 한 3,500에서 Las 600m mariposas 정도. empiezan a llegar del 26 de octubre al día 1 y día 2 de noviembre. ¿Por qué? Porque es como una cultura que nosotros festejamos Día de Muertos. Porque las que regresan es la cuarta, quinta generación hacia acá. Es la que regresa, por decir hacer, a ver las tatarabuelas. 공유하고 있죠. 겨울이면 찾아오는 나비를
세상을 떠난 가족의 영혼이라 믿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붙어 있다가 해가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더욱 날아다녀요. 놀라운 것은 이 제왕나비는 작년에 다녀간 무리로부터 4대를 지난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나비가 오래 못 살기 때문에 배를 이어서 날아오는 거예요. 5,000km. 게다가 나비가 모이는 나무가 따로 있는데요. O sea, creo, o sea, aquí todo este tiene, aparte, esta planta se llama oyamel, 오야멜. pero también tiene otro nombre científico, que es el abeto sagrado. Porque si lo observa, está en forma de cruz. Y si usted lo huele tantito, 제왕나비는 새벽엔 움직이지 않다가 햇살이 비추면 일제히 날아오르는데요. 그 풍경이 정말 장관입니다. 사실 걸어다니기가 미안해요. 이곳이 제왕나비의 온통 안락한 다 겨울집이 될 수 나비가 있었던 것은 3,000m가 넘는 산맥이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고 우거진 숲이 담요가 되기 때문입니다. Copos de nieves. ¿Eh? O las hojas. se ven como hojas secas. 나비가 그냥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나비 숲속에 와 있는 기분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어색해 죽겠죠. 자, 아무튼 그 태양 신화라고 하는 것, 태양의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신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들에게는 일상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관리해주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가 신화의 이야기로 같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고, 마야, 잉카, 아즈텍의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이 물론 이제 자세히 할 수가 없어서 뭐 주마간산으로 그냥 대략 얘기를 했지만 그 기념물이라든지 건축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삶이 담겨 있고 그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네. 스페인이요? 스페인 그 돈키호테를 좀 일찍 읽었어요. 그 돈키호테를 이제 만화책이나 그냥 간단한 그림책을 읽은 게 아니라 좀 진짜에 가까운 그런 책을 그냥 처음에는 오기로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관심이 가고 그 르네상스 시기를 좋아해서 그 시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어서 갔죠.